자, 2014년 합격 전략. 합격 전략 그러면 굉장히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되게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들이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죠. 자, 기본적이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자, 첫 번째는 출제의 흐름을 읽는다. 출제의 흐름. 자, 공부 잘하는 비결, 합격하는 비결 뭘까요? 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아주 단순한 건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나올 것 안 나올 것 드립다 한다. 자, 공부를 막 드립다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방향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아느냐,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 거냐,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고 어떤 방식으로는 출제되지 않는가, 그것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또 자, 중요한 것은 이 출제자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다. 내가 그 교원대 조교로 있을 때 한 학생이 아주 불운한 일을 당했어요. 경기도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합격했어요 이렇게 왔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졌어. 졸업 이수 학점이 한 학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원래 계산할 때 한 학점이 남은 거였어요. 가령 뭐 140학점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141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띠란 친구가 전공 선택에서 한 학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점으로 보면은 1학점이 남는 건데 전선에서 1학점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불합격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제가 막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야, 너 1년 어떻게 보내냐. 그런데 얘가 굉장히 낙천적인 애였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평택에 했는데 평택에 학원 알아봤어요. 1년 동안 학원 하다가 간대요. 아니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합격해 준다는 보장이 있냐고. 근데 얘가 그 이듬해 시험 봐가지고 경기도 차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참 대단하다. 근데 여기 전제해두고 갈 건 그때는 지금처럼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보통 보면 한 5, 60%, 많으면 한 70%까지 막 합격하는 그런 때가 아주 초창기였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이제 차석을 했는데,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어떻게 학원 선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전년보다 더 잘 봤냐.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오히려 문제를 더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자, 한번 추리해 보세요. 왜 더 쉬웠을까요? 얘는 가르치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본 게 아니고 선생의 입장에서 본 거죠. 선생의 입장에서. 여러분 공부를 해 나갈 때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 주제를, 이 문제를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낼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드립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문제가 객관식에서 서답형으로 바뀌죠. 이전에 서답형 문제를 흐름을 쭉 보다 보면은 앞으로 서답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 주제를 문제화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거다고, 그냥 드립다 하는 거다고 다르다 이거죠. 장수를 하면 할수록 합격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초수도 가르쳐보고 제수도 가르쳐보고 삼수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보면은 삼수생들 정말 머릿속에 아는 거 많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초수죠?
이제 이번 겨울에는 겨우 합격해야지. 그래서 많은 장수생들의 시샘에 찬 그 눈길을 뒤로 하고 유유히 이 대회에서 빠져나가야지. 아마 이런 꿈들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초수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단 한 반에 그냥. 근데 이제 재수, 삼수한 그 선배들이 물어보죠. 너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합격했냐? 몰라요. 본인은 몰라. 본인은. 근데 그 친구는 용케 그 나올 방향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잘 알았다는 거죠. 지식으로 따지면은 재수, 삼수하고 비할 수가 없어요. 재수, 삼수가 훨씬 잘해요. 잡다한 지식이 많아. 그런데 핵심을 꿰뚫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꿰는 것. 여러분들은 지식을 그냥 갖다 습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꿰어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항상 메타적인 방법을 써라 그래요. 메타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상위적인 방법이죠. 상위라는 말이죠. 언어에서 우리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 알죠? 이제 이거 모르면 공부 좀 안 했다는 거고 학교 다닐 때. 자,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는 대상 언어예요, 메타 언어예요? 대상 언어죠. 대상 언어.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말을 사용해요. 우리말이 상위 언어예요. 자, I am a boy 그러면은 자, 이것을 우리말로 고치면은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대상 언어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 이것은 메타 언어예요. 공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대상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방향이 올바른 건가? 특히 서답형 문제 쓸 때는 답을 써놓고 이게 올바른 건가? 자기의 눈이 아니고 출제자의 눈에서 또는 채점자의 눈에서 이것이 올바른 건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립다 공부하다가 11월 딱 돼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건 자기 자위척밖에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점검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시험에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실패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르치다 보면은 10월 말쯤 되면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 합격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굉장히 막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늘 물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을 내가 객관화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관화시켜요. 그래서 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가능한 정보들을 자기한테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고 남이 하는 공부 방법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 이것을 딱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기본 이론 깔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하고 해 나가지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그 방향을 알 수 있어요.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가로등 밑에서 분실물을 찾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로등 밑에서 분실물을 찾아.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불이 환한 데서 어떤 사람이 막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습니까?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여기 화나니까요. 그 지갑은 길을 오는 도중에 길거리 어느 곳에선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 가로등 밑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지만 가로등 밑에 불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찾으면
찾을 확률은 굉장히 드물죠. 근데 거기가 편하다고 해서 거기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만 디립다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멀리해. 그런데 합격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빵꾸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12문제가 나오죠. 객관식일 때는 12문제였죠. 서답형으로 가면 몇 문제 나올까요? 예측하기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내가 예측하기에는 한 7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7문제보다 더 적어져 버리면 답안 쓰는 것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길게 되면은 거의 논술형에 가깝게 돼서 채점하기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불공정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수를 아주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7문제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현대국어, 중세국어 고루고루 이렇게 나오겠죠. 이 중에서 7문제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완벽하게 나가버리면 힘들어지죠. 2문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전 객관식일 때는 학생들 중에서는 나는 중세국어에서 의문이 좀 약하니까 의문은 좀 버리겠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통사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문제수가 많으니까 한두 문제 버려도 그리고 아주 망하는 건 아니죠. 확률이 5분의 1은 있죠. 아주 버렸는데 잘 찍었다. 그래서 맞으면 대박이다. 그런 요행수라도 있었는데 서답형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애초에 시작할 때 쉬운 부분을 공략하기보다는 어려운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흐름, 객관식 12문제에서 서답형으로 바뀌면서 한 7문제, 만약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전에 서답형 문제는 7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 8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물론 그 전에 가면 2004년 이전에 가면은 문제가 조금 더 적었어요. 그리고 길게 쓰게 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채점상의 문제가 있고 불공정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숫자를 좀 늘린 거죠. 그리고 그 서답형 양을 조금 줄임으로써 공평성을 기한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7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제 어느 한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1월 달부터 기출문제를 분석해 나가야 돼요. 자꾸 그 방향에 맞추다 보면은 자기 공부 방향이 거기에 맞추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 볼 때 눈으로만 삭삭 보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답안 작성을 해봐야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다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다. 어느 부분에 취약하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절대 가로등 밑에서만 물건 찾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1페이지 보면은 이제 서답형에서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2004에서 2007년 이 의문론에서는 국어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제 객관식에서도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그 개념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점차 배제가 돼요. 그리고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섞어 놓든지, 중세국어에서도 이 중세와 근대를 이렇게 섞어 놓든지 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복합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2006년, 2004년 보면은 국어 사회가 의문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런 시대를 겹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낼 것이다. 그래야 이제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야,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해야 될 건가?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막 어려운 책만 드립다 본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개념을 확실하게 해놓느냐 이런 거.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이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개념. 근데 개념이 뭐냐? 그러면 또 좀 정의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 어제 다 투표하셨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자, 투표를 했으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이 있죠? 다 이제 이 생각이 있는 청춘들이니까 다 투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투표 전날 여든이 넘으신 우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투표해라.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야, 근데 네 형은 그놈이나 하고 안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원래 개념이 없어요. 자, 나이 든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응?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상식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어학에서 개념이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죠. 상식에 속하는 것. 어떤 원리. 그런데 이런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했지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가 늘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주로 어디에가 있어요? 규범 문법에 있죠. 규범 문법. 그 다음에 이 규범 문법을 해설하는 해설서들. 그래서 이 남기심 고영근 선생의 표준 국어 문법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또 이 표준 국어 문법론과 비슷한 그런 해설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머릿속에 이 규범 문법은 주제 하나를 잡으면은 그 전체의 내용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도록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외의 책을 막 열심히 많이 했다.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여러 번 통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얼개가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지도록 해야 돼요. 그려지도록. 그래서 이 펜을 잡으면은 주제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쫙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잘 이해해야 되는 것. 문법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외우는 과목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아주 다른 문학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과학적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저절로 풀리는 그런 학문이죠. 그러니까 암기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게 잘 안 돼요. 파열과 파찰, 마찰 이런 있을 때 이게 왜 파열이냐? 이게 왜 파찰이냐? 자, 파열이라는 건 터지는 거죠. 자, 파찰은 터짐과 마찰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짐과 마찰이 같이 일어날 수 있나? 터짐은 터짐이고 마찰은 마찰이죠.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요? 어떻게 파열 다음에 마찰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단지 외우고는 파찰음, 지읒, 치읒, 쌍지읒.
파열 다음에 마찰이야. 자, 이것은 실은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설치금을 유음이라고 한다. 왜 설치금이면 설치금이지 그게 또 유음이 되지? 머릿속에서 그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걸 갖다가 외우고 난 다음에 시작하니까 뒤에 가면 다 잊어먹어.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교과서가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학기가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문법을 해요. 그러면 나랑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문법을 다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문법 전공이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면은 내가 가르치면서 자, 이 정도 했으면 내년에는 알아서 하겠지. 똑같은 때가 되면 또 와서 물어봐요. 3년째 가도 또 와서 물어보고. 이 선생님들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외워서 가르치니까 잊어먹어 버린다 이거죠. 자, 외우지 말 것. 일단 이해하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체화하는 거. 체화하는 거. 아주 기본을 체화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모든 문제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조금만 꽈놓으면 아주 어렵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문제들이 다 보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런 쉬운 문제에 오히려 더 잘 걸린다는 거죠. 자, 그 이번에 12년도에 나온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고 나는 현실 발음이다.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왔죠. 이 형태. 자, 그 다음에 기저형. 그 다음에 자동적 교체. 그 다음에 규칙적 교체. 이런 의문론에서 어떤 의문론 책이나 다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 답이 2번이었죠? 기저형. 기저형이 뭐죠? 기저 그러니까 일단 표면하고는 조금 다르죠. 표면형은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형태소의 의문 정보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고 추정되는 형태소의 의문 정보. 자, 그래서 이 가는 유기음으로 끝나지만 자, 이 기저형을 그래서 부억은 부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억해, 부억을 이렇게 되는 거죠. 기저형이 부억이죠. 자, 그런데 부억에 부억을 하는 것은 기저형이 부억이죠. 부억. 자, 그래서 가는 유기음으로 끝나지만 나는 평음으로 끝난다. 예사음. 자, 이것만 정답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의문론을 공부하면서 기저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답지를 보면서 헷갈릴 수가 있죠. 가령 이 자동적 교체, 비자동적 교체. 여기에서 이 자동적 교체는 의문적인 배열상 반드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억히, 부억을, 부억도, 부억만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죠. 그리고 만일 기저형이 부억이라면 부억이, 부억을, 부억만 이것도 자동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 자동적인 교체죠. 그렇게 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4번 보면 이것은 비의문론적인 제약이 필요하지 않죠. 가나 나나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설명이 되는 거죠. 교체의 규칙성. 그리고 가, 나는 다 규칙적인 교체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죠. 뒤에 모음이 오면 부억히, 부억을. 그 다음에 이 뒤에 자음이 오면 부억도 똑같이 소리 나는 거. 다
규칙적인 그런 교체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다가 다양하게 변주해 놓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념이 안 잡히면 다른 사실을 알더라도 못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서답형 문제에서 예를 한번 봅시다. 2008년 8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자음의 조음 음성학적 특징, 자음 분화의 기준, 자음 동화의 의문론적 성격, 자음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문론에서 배울 수 있는 자음에 관한 이론들을 쭉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가하고 나 이 차이를 보면은 자음의 특징,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뭐예요? 모음은 소리가 나올 때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자음은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방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음 분화의 기준은 이 저음 또는 발음이라 그러죠. 저음, 위치, 그 다음에 저음, 방법. 이 둘에 따라 나눠지죠. 자, 그래서 저음 위치 그러면은 이게 입술에서부터 목구멍까지, 후두까지. 이게 머릿속에서 쫙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발음하는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발음되고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가령 이 음에서 구개음화된 니은과 구개음화되지 않은 니은,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죠. 니은이 치조에서 나느냐, 뒤에 경구기에서 나느냐. 이게 아주 미묘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입 안에서 느끼지를 못하면 일일이 외워야 돼. 그러면 구개음화된 니은, 구개음화된 시옷, 구개음화된 리을, 이것을 일일이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내가 그걸 이 위치를 갖다가 다 느낄 수 있다. 여러 번 발음해가지고.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의문론이 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아, 저기는 지금 무엇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재인 후보의 발음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죠. 고민 여러분.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떨어졌나 싶어. 좀 안타까워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런 소리가 날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조영기 목사 발음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아, 여러분 조영기 목사를 잘 모르는 세대구나. 근데 그 양반 설교할 때 발음 이상해가지고 그게 막 그 개그맨들이, 코미디언들이 흉내 내기도 하고 그러세요. 복을 주시옵소서. 막 다 저 발음이 도대체 왜 저렇게 날까? 자, 의문론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의문론을 공부했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의문론 공부 헛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 이제 파찰, 마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분화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가와 나의 의문론적 차이는 뭐냐? 국물, 먹는, 부엌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필수적 변동이라고 그러죠. 자, 국물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면서 야, 이것은 국물 맛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국물 맛이 좋다죠. 자, 그런데 건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건강을 잘 챙겨야죠. 이렇게 건강하지만 제대로 발음하려면 건강 그래야 되죠.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 보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보죠. 이 발음은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건강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근데 무심코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신문 같은 것도 신문 그래야 되는데 신문 쉽게 발음하려보다는 그렇게 되죠. 자, 이런 차이들,
자, 이것은 이제 의문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수의적 변동. 자,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쉽죠.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개념에 관한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의 사이소리 표기 원리. 자, 홍자, 군자, 침자. 자, 이것을 설령 중세국어에서 잘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쓰인 의문들의 음가를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침자나 홍자, 군자에서 미음, 니은, 이응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비음이죠. 비음. 울림소리라는 거예요. 울림소리. 자, 울림소리 다음에 뒤에 자자가 왔죠? 자. 이것은 장애음이죠. 장애음. 장애음이면서 예사소리예요. 그래서 만일 여기에 사이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침, 짜 이렇게 소리 나겠죠. 아니, 들어가지 않으면 침, 자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이게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성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이소리 들어감으로써 자 하지 않고 짜 이렇게 된 소리가 되죠. 여기서 사이소리 역할은 뭐예요? 유성음이 되는 것을 막아서 된 소리로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세국어 하다 보면은 지식으로 배우는 거지만 의문론에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개념이 중요한데 반드시 개념만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이것을 확장시키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부 지식으로 확장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론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 개론서, 개념서를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야 돼요.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론들. 지금 학교 문법에서 보면은 이 부사형 어미하고, 그러니까 아는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걸 부사절로 볼 것이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부사절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댄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댄다. 이것을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념 없이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응용 문제 나오면 답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그 다음에 확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또 개념으로 가고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이 객관식에서 나왔는데 서답형에서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예문을 주고 비교 분석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 분석하는 거. 자, 먼저 이제 세부 지식으로 확장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23번. 가능하면 이제 이번에 시험 봤던 것을 제가 갖고 와서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론, 개념은 뭐 충분해도 세부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어근이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접사가 붙는 거,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거. 먼저 2번 나가 이건 틀린 건데 알외다 같은 경우는 알외다 이렇게 했을 때
알다, 그 다음에 외다. 그래서 외는 이것은 접사예요. 그러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죠. 파생어. 그러니까 알다, 알게 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드는 그런 접사인데 뒤에 엿 잡다 그랬을 때 이 잡은 뭐예요? 선엄할 의미죠. 객체존대의 선엄할 의미예요. 그래서 선엄할 의미가 붙어서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낱말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엿 잡다 이랬을 때는 기본형이 엿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티읕으로 돼 있죠. 고어 사전에 보면은 디귿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디귿과 티귿이 같이 쓰였겠죠. 엿다가 지금 엿줍다의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엿에 어미가 붙은 거니까 이것은 단일어로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파생어로 봐야 되고. 지금 조금 어려운 게 그 밑에 다니다나 만나다 같은 경우에요. 다니다 경우는 닿다와 니다가 합쳐진 거죠. 닿다. 니다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성어죠. 그 다음에 만나다는 맞다와 나다. 맞다도 어근이고 나도 어근이니까 이것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런 접사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문제에서 99년 5번. 자,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여기에 문제점을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학교 선생님 정도 되면은 가르치면서 이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시제 3분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탐구하는 그런 수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 조건을 한번 보세요. 조건. 자, 시제의 개념 및 학교 문법의 3분법적인 체계를 설명할 것. 그 다음에 시제에 대해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비판. 그 다음에 탐구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할 것. 자,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탐구 과정별로 쭉 쓰면은 일단은 문제를 정의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정의해서 여기서 이제 시제의 개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가설 설정. 자, 우리말에서 시제 형태소는 항상 그 시제가 가리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이 시제 형태소가 이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가령 엇 같은 경우는 과거인데도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내일 죽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제 형태소가 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죠. 시제가 아니고 어떤 양태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추측이나 의지나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시제 형태소를 올바른 시제 형태도 보기 어렵게 만든다. 시제 형태소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지 시제가 3분법적으로 나눠진다.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반론들, 문제점들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분석해 가면서. 자, 그 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결론을 써주고 이 결론을 적용하고 일반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어때요? 서답형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개념을 깔고 그 문제,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통합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 말로 풀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출발점은 개념이다. 출발점은 개념이다. 자, 2009년 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중세국의 선언말음이 오우의 기능을 이해한다. 라는 학습 목표로 교수 학습 과정을 마친 뒤 마련한 평가지 초안이다.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자, 가는 이 선언말음 오우의 기능을 의도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의 의도. 자, 그래서 이 가는 의도법으로, 그 다음에 나는 인칭법과 대상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자, 그냥 의도법은 이게 정결 의미로 쓰이든지 또는 관형형으로 쓰이든지 다 같이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인칭법은 이제 고영건 선생은 이것을 인칭 표시법 그랬죠. 주로 1인칭을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관형사형에 쓰이는 것은 대상 표시법. 이렇게 구별을 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의도법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초안의 문제점은 6페이지에 보면은 4번처럼 복수정답의 논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그것은 이런 두 가지 이론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들어가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이론과 예문을 연관 짓는다. 이론과 예문을 연관 짓는다. 현대국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세국어에서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은 중세국어 강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근대 국어까지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한 5, 6월까지는 그냥 이론을 파고 7, 8 이때부터 강독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초반부터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예문을 보면서 이론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론을 조금 더 강화하게 되고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 예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강독은 어느 한순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문은 그다지 뭐 어렵지 않은데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문으로 주고 서술하게 만들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강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뭐 일주일에 단 몇 문장이라도 꾸준히 봐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 2006년 14번 문제 보면은 격조사를 이해하기 위해 수입한 자료다. 격조사를 세 종류로 분류하여. 자,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부터 이 날 위하여. 그러니까 읽을 때도 학교에서는 부태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능하면 중세식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부태 이렇게 읽지 말고 부터 이 이렇게 읽으면 아, 이게 주격조사구나 분명해지죠.
그 다음에 아참 비어든 또 나조해 닉고. 나조 저녁이죠. 저녁. 그래서 나조가 히읗 종성이니까 여기에 에가 붙은 거죠. 이랬을 때 이 시간이나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 집의 자리 하시니 집의 할 때 집에 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나 의는 관형격 조사죠. 관형격 조사인데 부사격에 처소에 쓰일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시간이나 처소에 이 특이처격이 쓰일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상식으로 다 알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존 실력으로 다외의 하샨. 세존 높임의 대상이니까 관형격에 시옷이 쓰였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을 거스디 아니하노니 사람의. 그래서 3과 4는 관형격이다. 그 다음에 6번 보면 불휘이. 이건 주격조사가 생략이 됐죠. 왜냐하면 불휘하고 이로 끝나니까. 이로 끝나니까 생략이 돼서 불이가 이 주격조사 가가 생략된 것. 자, 그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강독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서다평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서다평 또 객관식 그러면은 대부분은 객관식을 더 선호하죠. 뭔가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특히 남학생들이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피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여학생들은 쓰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 그래서 이 보고서 같은 거 내라 그러면은 보고서 뭐 A4 5장 내로 내시오 이러면 여학생들은 피 넘겨요. 10장, 20장 빡빡하게 앞에 온갖 캐리커처 다 붙이고 양으로 막 선생을 고문해요. 이거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남학생들은 5장 내로 쓰시오 그러면은 요즘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서 여기저기 막 짜집기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러는데 옛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채우는 게 아주 힘들어요. 남학생들은 아주 단답형이죠. 500자 내로 쓰시오 그러면은 그 500자 채우기 어려워서 막 엉뚱한 거 갖다 붙일지 몰라요. 자, 근데 서다평은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남학생은 그것을 좀 채우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감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출제자의 눈으로. 출제자의 눈으로.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출제자가 어떤 답을 요구할까? 자, 이 논리적인 서술 능력. 네 번째가 뭐였죠? 강도, 예문. 이론과 예문을 연결시켜서. 자, 논리적인 서술 능력. 중요한 게 핵심어를 잡는 거예요. 핵심어. 자, 채점을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각 지역에 보면은 전체적인 채점 기준을 작성해서 각 도로 다 내려보내죠. 그 채점하는 사람 중에서는 출제자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핵심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어가 제대로 서술되어 있었는지, 핵심어가 먼저 평가 대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핵심어에 대한 해명, 이게 충분한지 이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어가 한 3개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다른 걸 아무리 잘 써도
아무리 잘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논술 답안을 쓰거나 서답형을 쓰거나 잘 쓴 것 같은데 안 된다. 그것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 조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진짜 핵심어는 뭘까? 출제자가 뭘 쓰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 하고 나름대로 이것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차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이게 완벽하게 해설이 될까? 이걸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핵심어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어를 서술하는 그러한 어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써보는 거.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99년 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높임법에 대해서 선엄할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높임법의 선엄할 의미. 이것들이 일단 무조건 핵심어에 들어가겠죠. 조건에 유의해서 500자 내외로 기술하시오. 그러면은 조건에서는 중세국어의 선엄할 의미를 유형화하고 문법 기능을 설명할 것. 그 다음에 나의 밑줄친 부분에 나타난 높임법이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자, 그러니까 이 높임법에서 이 상대존대. 표준 국어 문법론에서는 이것을 존비법 그러죠. 존비법. 그 다음에 객체존대, 겸손법, 주체존대, 존경법.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술하든지 이렇게 기술하든지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존대를 나타내는 선엄할 의미에 이가 있죠. 이. 자, 여기까지 지금 기술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야셔체에서는 이응이 아니고 받침으로 들어가는 이 이응이 있죠. 하시니 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주 높임 하쇼셔체고 하시닝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야셔체죠. 자, 이런 어미들을 기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객체존대에서는 삽, 잡, 잡. 자, 이런 어미들을 유형화하고. 자, 주체존대에는 뭐가 있어요? 시가 있죠. 근데 시나 샤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듣는 이를 높이는 거, 청자존대. 이것은 목적어나 부사에 해당하는 존재를 높이는 거. 이것은 주체존대. 자, 다른 거 막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의 밑줄친 부분에 나타나는 높임법.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수행이 돼요? 중세국어에서는 이 객체존대가 이렇게 선엄할 의미에 의해서 문법 범주화됐지만 현대국어는 이렇게 범주화되지 않죠. 모시다나 들이다처럼 어휘에 의해서 수행된다. 자, 그런 차이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답형 문제에 적응할 것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드립다 공부하는 것이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드립다. 일단 내가 1월부터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가. 기본 개념은 어떻게 잡을 건가. 그 다음에 이 기본 개념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기본 개념은 어떤 책을 중심으로. 내 생각에 한 1, 2월 달은 거기에 치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갔을 때는 확장시키는데. 세부적인 지식으로 확장시키면서 이 기본 이론과 비교할 수 있는 확장된 이론들, 또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 논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거의 국어학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문제들은
학부 과정 문제로서는 조금 어려워요. 다 풀어내기가. 거의 대학원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그 깊이가.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 3, 4, 5, 6 이 정도 쭉 길게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 8 되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9, 10 되면은 이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로드맵을 쭉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제 말이 조금 도움이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